한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첨단 무기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선 북핵 위기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거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으로 활동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노모 전 기획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국 홍보 전문가로 알려진 서경덕 교수는 JTBC에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건 맞지만 홍보 작업 지원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 머물던 선교사 가족과 자원봉사단 등 미국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광주에 대한 전투기 폭격 계획을 기자와 미군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달 추석 연휴가 길게는 열흘 동안 이어지게 돼 항공과 여행업계가 분주해졌습니다. 생리대 독성 물질을 실험한 김만구 강원대 교수가 실험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식약처 입장에 직접 반박했습니다. 살충제 달걀과 소시지 파동, 생리대 문제에서까지 식약처의 늑장 대응이 반복된 정황이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강화도 갯벌에 풀숲이 등장했습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악성 외래생물로 지정한 갯금풀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등장해 갯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우즈베키스탄과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신태용 감독은 월드컵 본선행이 걸린 오늘 경기에 모든 걸 쏟겠다는 각오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인할 수 없이 한국은 북핵의 위협과 미국의 FTA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무역시장과 무기시장의 주요 고객이기도 하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핵 위기 국면에서 바로 이 점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듯 보입니다. 백악관은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도 관련 협의를 시작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무기 수출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우리는 군사력을 증강한다는 쪽에서는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북핵 위기 국면에서 FTA 개정을 먼저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무기 판매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어젯밤 한미 정상회 통화와 관련해 백악관이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 같은 발표의 배경에 대해 미국이 한국군 미사일의 탄도 중량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무기 구입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무기 구입과 관련해 통화 내용에 없었다며 대신 한국군 삼축체계 구축 등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기요하다는데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무기와 관련된 성명 내용에 대해선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 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협의를 진행시켜 나간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의미로 보인다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이 지난 1일 성명에서도 미국 군사장비 구입에 대한 개념적 승인을 언급했던 만큼 미사일 탄도 중량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어젯밤 전화통화에서 한미 정상은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현행 500kg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를 승인했다는 백악관의 발표 내용은 사실 어제 정상통화 직후에 나온 청와대 브리핑에는 없던 부분입니다. 이를 두고 한미 정상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정확한 입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우선 청와대는 무기 구매 언급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백악관의 입장과는 좀 달라 보이는군요. 네, 청와대는 두 정상 간의 구체적인 무기 도입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한국의 독자적 방어 능력 강화 등을 언급하다가 첨단 무기와 기술의 도입이 포함됐을 것이라며 그동안 논의됐던 것들을 협의를 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무기 거래 관련 언급은 없었고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다는 겁니다. 예. 자,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그동안에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무기 도입 논의가 진행돼 왔다는 얘기가 됩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네, 청와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 실무 협의를 했다기보다는 앞으로 필요에 따라 협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취지라면서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정 무기를 언제 어떻게 도입을 하겠다는 식의 논의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달에는 북핵 논의 통화 때 그때 주제는 북핵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FTA 얘기를 또 갑자기 꺼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7일에 있었던 두 정상의 통화였는데요. 당시 통화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한 무역 적자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당시 문 대통령은 앞으로 국방비를 늘릴 예정에 있고 늘린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의 첨단 무기 구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해 보면 결국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무기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풀이가 가능해 보입니다. 예, 근데 한미 양측의 이해관계가 물론 그런 점에서 맞아떨어졌다고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기 속에서 미국의 관심은 무기 거래 쪽에 더 쏠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뤄진 긴급 통화 후에 일방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한국이 도입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하면서인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관심은 무기 거래에 쏠려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핀란드가 미국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말했었는데요. 이때 곧바로 핀란드 측은 구매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와 상황이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예, 청와대에 나가 있는 고석성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핵 위기의 와중에도 한미 FTA 폐기 카드까지 꺼낸 가운데 최근에 미국이 자국 농산물 관세를 없애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업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던 우리 정부의 장담이 안보 위기에 편승한 미국의 압박에 자칫 무색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 통상 전문 매체는 미국이 한국에게 농산물 수입 관세를 즉시 없애길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주 전 미국 요청으로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특별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한국 농산물엔 관세를 5년에서 10년 더 매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07년 한미 FTA 체결은 쌀을 포함한 16개 민감한 품목을 빼고 이뤄졌습니다. 소고기나 마늘 등 110여 개 품목은 15년 이상 시간을 두고 관세를 조금씩 없애기로 한 상태인데 이번 미국 요구는 이를 포함한 500여 개 품목 관세를 즉시 없애라는 겁니다.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숨겨진 뇌관으로 꼽혔던 농산물 문제를 꺼내들면서 초민감 품목인 쌀에 대한 개방 요구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미국 쌀 산지 지역 의원들과 이익단체에선 쌀 시장 개방 요구가 큰 상황입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FTA 협상과 관련해 여러 카드를 갖고 있다며 걱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예, 자 그래서 나오는 의문입니다. 무기 구매 문제나 아니면 FTA 압박 등 일련의 흐름은 혹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보의 긴급성을 빌미로 해서 경제적 실익 계산부터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잠깐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미국산 무기 구매에서 백악관이 얘기하고 있는 개념적 승인, 영어로 써 있는 것은 conceptual approval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념적 승인이란 말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오늘 이 문제로 개념적 승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해서 거의 모든 전문가들하고 수시로 통화를 해봐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절차에 없는 용어가 나왔는데
종합해 보면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미국의 무기 수출은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는데 의회가 승인을 해줘라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의회 승인 전에 한국하고 먼저 자국 방위에 필요한 무기가 이러이러한 게 있지 않겠느냐 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패키지를 묶어서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북핵 미사일 위협이 한껏 고조된 지금 한국 방위에 필요한 무기 목록을 이미 미국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한미 당국 사이에 한국군 전력 증강을 위해서 필요한 무기 목록을 내놓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면은 사드, 패트리어트 이런 미사일 방어 무기뿐만이 아니라 한때 거론됐던 SM-6라고 하는 이지스함의 요격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군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일종의 미국의 의사타진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지금 그 김 의원님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백악관이 쓰고 있는 용어, 즉 개념적 승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 간의 전화에서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의도를 어느 정도 나타내는, 그러니까 혹은 의지를 나타내는, 혹은 희망사항을 나타내는 뭐 이런 정도의 용어라고 그러면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미국이 여태까지 한국에 팔지 못하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예. 기술 보완을 이유로 한국에 이거는 수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선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핵의 위기로 인해서 그 무기 금지 수출 금지 목록에서 일부가 해제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여기서 이제 개념적 변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이 이런 무기를 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어떤 동맹을 그레이드를 격상시켜준다는 의미의 개념적 전환이다. 예. 이런 의미로 그 용어를 썼던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 간의 그 전화회담 직후에는 이 내용이 적어도 한국 측에 의해서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백악관의 공식 보도자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백악관이 이걸 공개적으로 발표한 의도나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북핵 위기에 한국 안보를 위해서 이 문제를 꺼냈다기보다는 예. 일련의 글로벌 무기 세일즈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5월에 사우디 갔을 때 트럼프가 1,100억 달러 무기 수출 계약을 했고, 예. 그다음에 6월에는 이제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대만에다가 한 1조 3천억 원 정도의 무기 수출을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사우디, 대만, 핀란드로 이어지는 글로벌 무기 세일즈를 통해 가지고 방위 사업체 일자리 창출이라는 어떤 트럼프가 국내에 약속했던 그 하나의 어떤 세일즈 외교의 일환이 더 강하다고 보고요. 예. 그것이 아니라면 한국이 지금 뭐 미사일 사거리도 늘린다, 탄두 중량도 늘린다 이렇게 그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갑자기 선심 쓰듯이 무기를 제공해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건 글로벌 세일즈입니다. 자, 그러면 북핵 위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무기를 사야만 하는 그런 상황, 이것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국 입장에서 만약 그것이 최첨단 무기라면 한국 방위에 또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예. 지금 북핵 위기 상황에서 보수 야당의 경우에는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자 전략 자산을 재배치하자 하면서 이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국방비를 늘려서 일단 사고 보자는 분위기가 매우 고조돼 있습니다. 예. 이것을 미국의 방산업체의 이익의 논리로 본다면은 둘도 없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런 만큼 지금이 바로 방산업체의 가동률을 높이는 세일즈 외교의 적기라고 군산복합체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정말 냉철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팔겠다고 나오면 오히려 우리가 좀 버텨서 그런 어떤 그 무기 체계의 무분별한 구매를 오히려 견제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오늘 또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꼭 찍어서 끝장을 내겠다면서 다시 또 말폭탄을 던진 상황인데 김민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개인 필명 논설을 통해 지난달 끝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겨냥해 핵전쟁 도발 책동을 영원히 끝장내려는 것이 우리의 단호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주장한 겁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낸 뒤 이를 지렛대로 북미 간 협상 국면을 열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무기한 중단을 요구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끊임없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핵실험과 연계해왔습니다. America side completely stopped the big large-scale military exercise, stop temporarily or permanently. Then we are also temporarily stop. 반면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미 군사훈련은 합법적인 동맹 활동인 만큼 둘을 연계시킬 수는 없다는 게 한미 당국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할수록 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의 틈을 벌리려는 북한의 공세는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김정은은 전쟁을 구걸한다. 오늘 새벽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미국 측이 한 말인데 미국은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김 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하는 중국, 러시아에 미국은 새로운 대북 제재안 마련에 일주일의 시한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His abusive use of missiles and his nuclear threats show that he is begging for war. We must now adopt the strongest possible measures.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사국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북핵 실험을 비난하면서도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중러와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半岛问题必须和平解决，中方绝不允许半岛生乱生战。 이날 긴급회의는 미국이 일주일 뒤 추가 제재안을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종료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미국이 작성한 초안이 회람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북 원유 공급 금지뿐 아니라 핵심 수출품인 섬유 제품 금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은 일주일로 시한을 못 박아 북한이 시간을 벌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 사이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동원해 중러를 보다 거세게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포함한 고강도 제재안을 놓고 유엔 안보리가 가장 긴박한 일주일을 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안전을 보장받는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오늘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북핵 문제를 제재로만 푼다면 전 세계적인 재앙이 올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은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풀을 뜯어먹는다 해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에서 또 핵실험을 강행하면 핵실험장 일대 산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중국 연구팀이 분석했습니다. 붕괴는 핵물질 유출로 이어져서 환경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진행했지만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뤄진 풍계리 핵실험장이 이번 6차 핵실험의 최대 위력 추정치인 160킬로톤을 뛰어넘어 200킬로톤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한미 당국의 판단입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면 방사성 물질이 누출돼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6차 핵실험의 위력이 최대 156킬로톤이라는 중국 과기대 연구팀의 분석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중국 최고 권위의 핵물리학자인 왕 나이에는 6차 핵실험으로 풍계리 일대 지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이 산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비용 문제로 풍계리 내 핵실험 갱도를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만들어 붕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붕괴 시 방사능은 중국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 확산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6차 핵실험 이후 7차례 대기질 조사를 진행하며
방사성 물질 유출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예, 기상청은 줄곧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2차 지진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어제 저녁에서야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이 북핵실험 당일 제출한 보고서에 2차 지진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상청은 그런 내용을 미처 못 봤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낮까지도 북한의 핵실험 후 발생한 2차 함몰 지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또 지자연 쪽 얘기는 저희도 지금 기자님도 처음 듣는 거라, 그래서 한번 함몰 지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6차 핵실험이 있었던 3일 기상청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붕괴 지진으로 보이는 현상이 북핵실험 8분 후에 관측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2차 지진은 핵실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자료입니다. 또 방사능 유출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때문에 중국과 미국 지진관측기구는 당일에 곧바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보고서에 있는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어젯밤에서야 2차 지진을 파악했고 지진 위치와 규모 등은 오늘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기상청과 지질연은 지진 관련 발표와 분석을 독자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혼란을 막겠다며 지난 7월부터 지진 관련 발표를 기상청으로 일어나 있는데 오히려 혼란만 커진 겁니다. 게다가 기상청이 오늘 발표한 2차 지진의 발생 위치와 규모 등 관련 내용이 다른 나라 발표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신뢰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부대 민간인 팀장 가운데 검찰이 처음으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 씨 등의 범행을 숨기려 했던 양지회 현직 사무총장도 증거 은닉 혐의로 같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현직이 모두 지금 영장이 청구된 상황인데요. 검찰청 연결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수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은 각각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노 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입니다. 양지회에서 기획실장으로 재직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회원들을 동원해서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을 주도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양지회 사무총장인 박모 씨는요, 증거 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 JTBC의 관련 보도 직후 노 씨를 비롯한 양지회 회원들의 댓글 활동 증거를 숨기려고 했던 겁니다. 예. 현직 사무총장 박 씨가 급하게 없애려고 했다는 증거물에 대해서 검찰도 주목을 하고 있겠죠. 어떤 내용인지도 조사가 됐습니까? 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2013년도 양지회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때는 한창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회의록에는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한 대책 논의가 담겨 있는데요. 당시 기획실장이던 노모 씨를 양지회에서 퇴직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실제 노 씨는 이 같은 회의 직후인 2013년 7월에 퇴사했는데요. 양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노 씨는 최근까지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또 월급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눈속임으로 퇴직 처리를 해왔다는 건데 검찰은 양지회가 이제 그만큼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조금 더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일단 당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가 보다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에 나섰지만 이를 노 씨 개인 범행으로 축소 또는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양지회는 6층에 대규모 컴퓨터 교육실을 만들어두고 회원들을 상대로 인터넷 게시판에 어떻게 댓글을 다는지 혹은 찬반 클릭을 하는지 그리고 SNS 활동, 특히 트위터와 페이스북 활동 등에 대한 교육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여론 공작에 필요한 기술들을 회원들에게 가르쳐왔던 겁니다. 검찰의 이번 사건 관련해서 입건된 60여 명 가운데 국정원 TF가 수사 의뢰를 한 48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10여 명은 모두 양지회 회원들입니다. 노 씨 등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양지회 관련된 수사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예.
검찰청에 나가 있는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국정원이 여론조작과 관련해서 검찰의 추가 수사를 의뢰한 민간인 18명 중에 한 명이 바로 한국 홍보 전문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이고, 서경덕 교수와 관련해서는 이름이 적힌 영수증까지 이미 확보가 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 교수는 저희 취재진에 대해서 국정원 돈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댓글이 아닌 한국 홍보 프로젝트의 지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서복현 기자입니다. 서경덕 교수는 JTBC와 통화에서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지원받고 서명을 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유네스코 한글 작품 전시를 위한 운반비 지원이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댓글이나 트위터 활동과는 무관하고 개인 비용으로 받은 것도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행사를 왜 국정원이 지원했는지는 불투명합니다. 서 교수는 아는 국정원 직원이 도와준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영수증 서명 여부와 관련해선 입장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서 교수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국정원 영수증에 사인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과 검찰은 서 교수가 국정원 여론조작 활동에 연관됐는지 단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내부 자료에는 대통령 업적과 관련된 국가 홍보 방안 마련을 서 교수에게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위해 1년에 2천여만 원의 지원금이 책정돼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서 교수의 주장대로 국정원 직원의 자작극인지 파악한 뒤 조만간 서 교수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MBC 노조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김장겸 사장이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사장은 취재진과 만나서 직원 전보와 징계 등 부당한 노동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460여 명의 언론학자들까지 나서서 김 사장 등의 퇴진 촉구에 가세했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김장겸 MBC 사장이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 출석했습니다. 2012년 노조 파업 이후 보도국장 재직 때부터 최근까지 부당하게 직원을 전보 조치하고 징계를 해온 혐의입니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록한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 행위를 했겠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다른 질문엔 입을 다물었습니다. 블랙리스트 만드셨잖아요.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로 임명됐다는 논란을 일으키며 파업 사태를 촉발한 김재철 전 사장도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김 전 사장 역시 당시 파업 노조원들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하고 징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징계도 많았고 해고도 많고 부당 인사도 많았습니다. 부당 전보도 많았고요. 회사의 김재철 사장님 계실 아닙니까? 회사의 경영이니까 나는 합당한 조치를 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람을 상대로 2012년 파업 이후 최근까지 기자와 PD 등을 직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내거나 징계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개 학회 소속 467명의 언론학자들은 MBC와 KBS의 사장과 이사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학자들은 공영방송이 불공정하고 정권 친위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책임자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김장겸 사장 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장외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오전에는 고용노동부를, 오후에는 청와대를 항의 방문한 건데 이 때문에 오늘 국회 본회의는 2분 만에 끝나기도 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80여 명을 태운 버스들이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30분 만에 나왔습니다. 내일 러시아 순방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면담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 땐 정무수석이 응대를 했습니다. 오늘도 전병헌 정무수석은 나오겠다고 했지만 한국당이 거부했습니다. 면담은커녕 비서실장조차도 면담을 거부하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을 방문해 김용주 장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끌어내려서 방송을 장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앞장을 섭니까? 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누구의 그런 생각도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노동부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로 예정됐던 정우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취소되면서 국회 본회의는 2분 만에 끝났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파업 이틀째인 KBS에서는 노조가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를 해임해달라는 청원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반면에 사측은 파업을 중단시켜달라면서 고용노동부의 긴급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오늘 오후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 대한 해임 청원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KBS 이사 임명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는 만큼 해임을 건의할 권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인호 이사장이 고대영 사장의 경영 실패를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사장이 방송을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노조를 탄압했다는 안건이 정기이사회에 수차례 올라왔는데 이를 막지 않고 옹호했다는 겁니다. 또 노조는 이 이사장이 KBS 관용차를 타면서 2년 6개월 동안 500차례 넘게 사적인 용도로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조우석 이사에 대해선 공개석상에서 막말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만큼 이사 지위에 부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사측은 파업 때문에 보도와 각종 프로그램에 차질이 발생한다며 고용노동부에 파업을 중단시켜달라는 긴급 조정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자신의 유산을 가족에게 넘긴다는 유언장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마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선화 기자입니다.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후 1시 35분쯤입니다. 지난해 정년퇴직한 마 전 교수는 자신을 돕던 가사 도우미가 외출한 사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문을 해서 발견을 하신 거예요. 가사 도우미가 외출 중이었기 때문에 가사 도우미한테 연락을 하고 나서 이제 같이 신고를 경찰에 한 게 13시 51분입니다. 자택에서는 마 전 교수가 자필로 쓴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유언장이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9월 작성된 것으로 자신의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고 시신 처리를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 전 교수는 평소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마 전 교수는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할 정도였지만 약물만 처방받아 복용해 왔습니다. 걸어가는 거 보면 또 기분 없이 걸어다니고 방문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고는 드나드는 사람은 없어요. 시인 윤동주에 대한 연구로 학계 주목을 받은 마 전 교수는 1989년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를 펴내며 성담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인물로 꼽힙니다. 특히 예술과 외설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부른 작품 즐거운 사라로 구속되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예, 마광수 교수는 생전에 JTBC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고 자신의 문학관과 예술관 등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1992년 소설 즐거운 사라로 구속됐던 상황을 포함해서 각종 사회적 논란에 대한 입장도 이런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마 교수는 당시에도 이미 자살 시도를 했을 정도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주정환 기자입니다. 너무 황당했던 게 그게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는데 강의하는 중간에 긴급 체포를 했어요. 1992년 음란소설을 썼다는 혐의로 현직 대학 교수를 강의실에서 긴급 체포한 사건은 국내외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외신에서 아주 많이 보도가 됐어요. 세계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외설을 이유로 작가를 체포한 최초의 나라가 한국이다.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사정도 털어놨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그 쇼크라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자살 시도도 하고. 학생들에게 교재를 강매했다는 논란도 마 교수를 힘들게 했습니다. 책을 펴는 애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누굴 읽히려고 해서 할 수 있으면 내가 읽고 했어요.
참고 참았지. 근데 교과서를 펴놓는 애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솔직한 태도는 마 교수의 평생 화두였습니다. 도대체 지금도 성에 대한 담론, 성에 대한 뭐 창작을 하는 사람이 저 혼자예요. 이게 자연히 왕따가 될 수밖에 없죠. JTBC 주정원입니다. 네, 다음 달 10월의 달력입니다. 3일 개천절과 추석을 지나서 6일 대체공휴일 그리고 9일 한글날까지 긴 연휴가 이어지죠. 그래도 뭔가 좀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일도 휴일이 되면 앞선 주말까지 더해서 열흘 동안 연휴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정부가 내수 살리기 차원에서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시민들은 일단 반기는 모습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의 항공사 예약센터입니다. 몰려드는 상담 전화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여행 일정을 당길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손님 현재 10월 4일 출발로 예약이 되어 있으신데요. 임시 공휴일 확정되면서 일정을 당길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당초 10월 3일부터 시작되는 7일간의 연휴가 열흘간의 황금 연휴가 됐습니다. 시민들은 길어진 연휴를 반기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좀 학교 생활하느라 여행도 못 가고 했는데 이제 시간 되면은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도 갈 생각이에요. 정부는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가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 주변에 자영업자처럼 손해를 보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소외계층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과거와 달리 일찌감치 임시 공휴일을 확정한 것은 임박해서 지정할 경우 국민들이 제대로 휴일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두 곳을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고 서울 강남 등에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2년 6개월 만에 다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조금 안정된 듯 하지만 그래도 방심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들어설 신반포 센트럴자의 견본주택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등 지난 주말에만 2만 5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예고되면서 기존 주변 지역의 분양가보다 3.3제곱미터당 400여만 원이 낮게 책정되자 관심이 쏠린 것입니다. 분양가가 높아지면 주변의 시세는 당연히 높아지는 게 당연하고요. 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예고된 것이라고. 최근 3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청약 경쟁률과 거래량이 과열된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입니다. 서울 강남과 송파, 노원 등 12개 구가 해당될 전망입니다. 적용 시기는 국토부가 대상 지역을 선정해 통보하면 다음 달 중순쯤 분양가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두 곳을 내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들 두 곳은 파리 대책 이후에도 주간 가격 상승률이 0.3% 안팎을 기록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비율 40% 적용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양도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일부와 부산시 전역 등 24곳을 상시 점검해 과열 조짐이 보이면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자세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식약처가 어제 유해물질 검출 실험을 한 생리대 브랜드와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믿을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자 오늘 실험을 진행한 강원대 김만구 교수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식약처가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여성환경연대와 생리대 유해성 실험을 진행한 김만구 강원대 교수는 자신의 실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실험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공인된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식약처가 실험 대상 생리대를 공개하며 김 교수 실험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입니다. 위해성은 식약청에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저한테 위해성을 안 했다고 이것이 믿을 수가 없다는 등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유한 킴벌리 후원 의혹에 대해선 여성환경연대가 소셜 펀딩으로 마련한 220만 원의 사비를 보태 실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단체와 학계가 제기한 사안을 식약처가 논란으로 몰고 가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험의 신뢰도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유해 여부를 서둘러 확인해 국민 불안부터 잠재우라는 겁니다. 한편 김 교수 실험에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가장 많이 나온 릴리안 생리대의 제조사 깨끗한 나라 측은 오늘 김 교수를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해 유해성 논란은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네, 식약처의 어설픈 행정은 또 있습니다. 생리대 파문과 관련해서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냐, 2살 미만이냐 이런 엉뚱한 질문 투성입니다. 또 생리대 문제를 포함해 간염 소시지, 살충제 달걀까지 최근 문제가 된 사안들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가 있었지만 제때 대처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어환희, 윤정식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생리대 부작용을 접수하고 있는 식약처의 인터넷 페이지입니다. 기존에도 있었지만 생리대 불안감이 커지자 홈페이지 첫 화면에 연결 코너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냥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는데요, 이거는. 이거 본인도 잘 모르지 않을까요? 생명의 위협, 사망 등 생리대 부작용으로 인한 결과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은 선택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리대 사용과는 동떨어진 투여량, 투여 빈도 등의 항목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사용자 정보 입력란에는 태어난 지 28일 미만인지 24개월 미만인지를 묻는가 하면 성별을 묻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보고하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고를 하러 들어갔을 때 들어갔다가 그냥 다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너무 터무니없고. 이 때문에 릴리안 소비자 소송에는 3천여 명이 참여한 반면 현재까지 식약처에 접수된 생리대 이상 사례 건수는 74건에 불과합니다. JTBC 어환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이 지난 5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해외 동향 보고서입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과 덴마크 농가의 돼지고기 약 10%가 E형 간염 균주를 갖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정부기관의 E형 간염 유발 유럽산 소시지 관련 첫 보고입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해외 보도가 나오고 국내 반입 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유럽산 돼지고기 함유 제품을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을 하는데 모든 제품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유럽 국가들은 7월 초부터 자국민들에게 돼지고기 음식은 꼭 익혀 먹을 것을 당부하던 중이었습니다. 지난 6월 유럽에서 시작된 살충제 계란 사태도 2달이 지난 8월에야 본격적으로 나섰고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은 2014년 미국에서 시작됐고 지난 3월 국내 환경단체가 발표까지 했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고서야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식약처가 왜 역학조사도 안 하고 지금처럼 계속 말을 빙빙 돌리면서 책임 공방을 할까요? 전적으로 생리대의 안전 문제는 식약처의 책임인 것입니다. 주무부처의 늑장 대응과 책임 회피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17살 여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6명이 장소를 옮겨가며 9시간이나 폭행을 했고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퉁퉁 부은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은 여학생에게 다른 여학생들이 잘못을 추궁합니다. 대답을 못하자 곧바로 모진 욕설과 손찌검이 날아듭니다. 너가 네 지금 몇 번 잘못했어.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몇 번 잘못했냐고. 17살 이 모양은 지난 7월 17일 동네 친구 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해변에서 새벽 1시부터 시작된 폭행은
가해 학생의 자취방으로 장소를 옮긴 뒤 오전 10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평소 이양의 언행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고 영상통화로 생중계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 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걔가 잘못했으니 맞으면 했네 막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에도 억울했고. 하지만 경찰은 가족들의 고소를 접수하고도 50일 동안 사건 처리를 미루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르면 이번 주말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예, 집단 폭행을 당한 부산의 중학생 관련 속보입니다. 어제 단독으로 입수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2달 전에도 가해 학생들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땐 노래방에 반주를 틀어놓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14살 한 모양이 집단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건 6월 말부터입니다. 당시 선배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원에 끌려가 슬리퍼로 얼굴을 두들겨 맞은 겁니다. 가해 학생들은 분이 풀리지 않자 노래방에서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노래방을 데리고 가가지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마이크로 때렸다더라고요. 얼굴에 주차고. 한 양은 피투성이가 됐지만 노래방 주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애가 피가 이제 많이 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스크 씌우고 자기네도 옷 입혀가 모자 씌워서 노래방을 데리고 나갔다더라고요. 상습적인 폭행은 그렇게 교묘하게 세간에 드러날 때까지 2달이나 계속돼 왔습니다. 맞은 것도 기억 못하게 때리자면서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언니들끼리 어차피 이거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면 안 되냐면서 죽을 때까지 밟는 거예요. 파문이 커지면서 정치권과 교육당국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열흘간 학교 부적응이나 장기 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이지만 뒷북 대책이란 비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폭행 사건을 살펴보면 경찰의 대응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보호 관찰 중인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고 보복 폭행을 했는데도 자수를 했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폭력을 주도한 가해 학생 2명은 폭행과 절도 혐의로 지난 4월부터 보호 관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노래방에서 1차 폭행을 한 이후 고소장이 접수됐는데도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학교 폭력으로 판단한 겁니다. 지명수배 내역처럼 그게 우리 또 바로 뜨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법무부 시스템하고 그게 따로기 때문에. 또 1차 폭행에 대한 수사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후 가해 학생들은 조사도 할 수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이러는 사이 학교폭력위원회가 가해 학생들에게 내린 처분은 봉사활동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후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된 가해 학생들이 보복 폭행까지 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자수를 했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현재 수혈을 받을 정도의 중태인데도 경찰은 경상이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피가 많이 나죠. 그러는 출사가 제가 보니까 크게 아주 진짜 상해 정도로 힘들어 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도. 경찰은 비판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인 공공기관 채용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사장 조카부터 여당 의원의 비서관 출신까지 황당한 채용 과정을 거쳐서 속속 공공기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2014년 권혁수 당시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청년 인턴 채용 때 자신의 조카 권모 씨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실무자는 최하위권이었던 권 씨의 성적을 만점으로 조작했습니다. 권 전 사장은 인턴 기간이 끝나자 권 씨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2013년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은 김모 씨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출신이었습니다. 최 전 사장은 환경 전문가를 채용하는 과정에 김 씨가 응모하자 기준을 고쳐 경력 미달이었던 김 씨를 합격시켰습니다.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의 개입은 없었다면서도 권 의원이 강원랜드 발전에 도움을 준 게 김 씨의 채용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이 53개 주요 공공기관 채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부정 사례 100건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중 석탄공사와 강원랜드 등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들의 엄중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만 대상으로 감사를 했는데도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강원랜드뿐만이 아닙니다.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도 인사청탁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청탁을 한 사람은 보도 전문 채널 간부부터 전 공군 참모총장까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카이 경영지원본부장 이모 씨에 대해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 방해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사청탁을 한 사람 중에는 보도 전문 채널 간부급 인사 이모 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조카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간부도 아들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간부의 아들은 2015년 대학 학점이 자격 미달이었는데도 채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간부는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당시 채용 전형에 학점이 필수 요건이 아니었고 카이 측 관계자와 접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전직 공군참모총장 최모 씨가 자신의 공관병이 카이에 취업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최 전 총장은 항공 관련 전공을 한 공관병이 전역 후 집안 사정이 어려워 카이 측에 원서를 쓴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카이 채용 비리와 관련된 인사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카이 경영지원본부장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과학수사 기법이 날로 발전하면서 지문 일부만 남아있어도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풀리지 않던 미제 사건의 지문을 다시 분석해 해결한 경우가 지난 6달 동안 150건이 넘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2002년 서울 구로구 술집에서 주인이 살해된 사건은 현장에서 지문을 확보하고도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깨진 맥주병에 남은 지문이 온전한 형태가 아니어서 당시엔 분석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지문 분석 기술이 좋아지면서 15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사건의 범인은 지난 6월 결국 붙잡혔습니다. 분석 작업은 지문을 스캔해 입력하고 특징적인 부위를 표시한 뒤 이미 경찰청이 보유한 지문 자료와 비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문의 선, 이른바 융선이 12곳 이상 일치하면 동일인으로 판단합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당시에 이제 총 21개의 포인트가 일치하는 특징점으로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6달 동안 과거 풀리지 않았던 강력 사건 994건 중 154건을 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살인이나 강도, 강간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DNA 분석과 프로파일링 등 과학 수사 기법을 동원해 미제 사건을 계속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로힝야족은 유엔이 꼽은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소수민족입니다. 지금도 미얀마군의 탄압을 피해서 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새 9만 명에 달합니다. 유럽 난민단체는 미얀마로 구조선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주일. 그 사이에 로힝야족의 생명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누런 강물위엔 아이들 주검이 떠 있습니다. 배에 다 실을 수 없어 발에 줄을 걸어 무트로 건져냅니다. 시신 대부분은 아이와 노인, 여성입니다. 물에 부른 얼굴과 손발을 보면서도 동족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음 차례는 자신일 수 있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미얀마군의 공격을 피해 방글라데시 국경 나프강을 건너던 로힝야족 26명이 숨졌습니다. 작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탔고 결국 배가 뒤집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살인, 방화, 성폭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인종 청소라고 했습니다. 이슬람교도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 미얀마에 10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1948년 미얀마 독립 뒤 내내 박해받아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로힝야 반군이 경찰을 습격했고 이후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피난을 떠나도 인접국 어디서도 시민권을 인정받진 못합니다. 지중해에서 난민 구조 활동을 해온 MOAS는 미얀마 해역으로 구조선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선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주. 그 사이에도 로힝야족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야 합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네, 이제 3시간 뒤면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의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가 열립니다. 내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하려면 이번 경기를 이겨야만 합니다. 비기거나 지면 32년 만에 예선 탈락 위기입니다. 우즈벡 현지에 있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하죠. 강신우 기자, 우리 대표팀 출전 준비는 마쳤습니까? 네, 현재 우리 대표팀은 경기장으로 출발할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컨디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결전의 장소인 부뇨드코르 경기장에서 마지막 훈련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선수들은 표정도 밝고 컨디션도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반드시 우즈벡을 잡고 9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하겠다는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경기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최대한 팀이 이길 수 있게 팀을 위해서 좀 경기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신태용 감독의 기자회견도 있었죠.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다면서요? 네, 우즈벡 기자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질문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최종 예선 원정 경기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고 신감독 부임 이후에도 승리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긴다고 자신하느냐는 질문까지 나오면서 신감독이 발끈한 겁니다.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뭔 소리 하는 거요? 이쪽 끝에 경기에서 1승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즈벡 팀 상황이나 현지 응원 분위기 같은 것들이 중요한 변수겠죠? 네, 우즈벡 대표팀도 부뇨드코르 경기장에서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부뇨드코르 경기장은 34,000석 규모인데 모두 매진이 됐기 때문에 우즈벡 축구 팬들의 응원 열기가 아주 뜨거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팀을 향해서는 야유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선수들이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가야겠습니다. 네,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강신우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은 면적도 넓고 생태계도 비교적 잘 보존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갯근풀이라는 외래 식물 때문에 갯벌과 어민들 걱정이 깊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갯벌 곳곳이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생김새는 벼와 비슷하지만 키가 1m 넘게 자란 이 식물은 갯근풀입니다. 갯벌에서 잘 자라고 끈을 만들 정도로 질겨서 붙은 이름인데 실은 갯벌을 말라붙게 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성 외래 식물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갯근풀이 모여서 자라난 갯근풀 군락입니다. 이 갯벌에만 이런 군락이 수십여 개가 남아있는데요. 원래는 저쪽에 있는 해변에서부터 축구장 2개 면적으로 있었는데 그나마 올해 좀 줄어든 겁니다. 문제는 작년에도 이와 같은 면적의 갯근풀이 이 해변을 중심으로 퍼져 있었던 겁니다. 강화도 남쪽에 절반 가까이 뒤덮었던 지난해에는 포크레인과 해병대까지 동원했지만 올해는 사실상 지역 어민들에게만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갯근풀은 씨앗뿐만 아니라 뿌리로도 번식이 가능한데 곧 꽃이 피는 시기를 앞두고 모두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속되물로 눈 올 때 쓸고 나면 뒤돌아보면 또 눈 쌓인다는 식으로 갯근풀도 비면은 없어지는 게 보여야 되는데 또 뒤돌아보면 또 그만큼 또 자라 있으니까. 지금 막 작업을 끝낸 갯근풀 제거 현장입니다. 이 갯벌은요, 제 무릎 아래까지 파일 정도로 굉장히 깊은데요. 원래 갯근풀을 제대로 제거하려면 이렇게 삽을 깊숙이 넣어서 뿌리까지 뽑아내야 하지만 뿌리가 워낙 깊이 들어가 있고 주변으로 퍼져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인력과 장비 그리고 시간마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줄기만 제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한 생명력과 빠른 번식 속도에 어민들 속도 타들어갑니다. 뭉텅이로 있는 거는 삽질도 안 되고 뽑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붕여지착으로 베는 거지. 처음에는 작년에 할 때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죠. 강화도에서 7km 정도 떨어진 영종도 갯벌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갯근풀이 발견됐습니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대응하면서 번식은 막았지만 완전 박멸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도 갯벌에서 발견된 갯근풀을 지난해 말 뿌리까지 뽑아 그물망도 덮어놨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제거 작업을 한 곳에 다시 와봤습니다. 당시에는요, 갯벌에 자라고 있던 갯근풀을 뿌리까지 뽑아서 이곳에 사람 키만큼 쌓아놨었는데요. 이 주변으로 이런 갯근풀들이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면 색깔도 초록색이고 결정적으로 이 끝에 잘라낸 모습이 일정한데요. 즉 누군가 최근까지 이 갯근풀들을 정리한 흔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아래쪽에 있었는데요. 이 그물망 밑으로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말라버린 땅에 갯근풀이 끈질기게 뿌리를 받고 다시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연구, 그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인 거고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공조해서 이걸 발견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게끔 이런 신고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관련 예산을 늘리고 정확한 유입 경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류를 타고 자연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일단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뿌리 제거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면 박멸을 목표로 정부가 1년 넘게 진행 중인 갯근풀 제거 사업은 아직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민들뿐만 아니라 바다 생태계까지 피해가 커지는 걸 막으려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도 많이 비겁했다. 이젠 축구 해설가로 활동 중인 차범근 전 감독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부끄러움은 몸에 밴 위선과 비굴함. 그가 사는 동네에서 내려오면 청와대와 광화문, 그는 어김없이 거대한 시국의 소용돌이 속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보다 장사의 지장을 받을 상인들을 걱정하다가 자신의 잔인함에 스스로 놀랐고 그 자책감에 세월호를 돕던 변호사가 출마를 했을 때 일면식도 없는 그를 돕고 싶었지만 알 수 없는 부담감 탓에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그 친구 역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부인의 이름을 빌려 후원을 했다는 끝모를 불안감이 지배했던 시절. 촛불의 물결과 함께 했을 때도 혹여나 주목을 받을까 얼굴을 가려야 했으며 하다못해 청와대 앞을 차로 지날 때 어디 가십니까? 경찰이 물으면 공연히 주눅이 들어 다른 곳에 간다고 둘러댔던 그 많던 일상 다반사가 그에게는 하나하나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나처럼 비겁한 사람들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의 혼돈은 더 깊어졌을 것.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미세한 두려움이 항상 공기처럼 나를 누르고 있었다. 이러한 고민은 그만의 전유물이었을까?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댈 수 없는 고민과 죄책감을 지난 긴 시간 동안 똑같이 품어왔을 터. 그의 고백의 글은 그의 말대로 죄를 짓지 않았으면서도 오히려 죄를 지은 자들 앞에서 두려워했던
그래서 늘 스스로에게도 명쾌히 설명할 수 없었던 부끄러움을 마음속 깊은 곳에 넣어두어야 했던 선량한 시민들을 위로합니다. 역시 그는 힘들었던 그 시절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전설의 차붐이자 명해설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 오늘 밤 우리 축구 대표팀은 강팀 우즈벡과 월드컵 본선 진출 여부를 결정지을 운명의 일전을 치릅니다. 차붐은 이번 대표팀의 경기를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어려운 건 맞다. 하지만 우리는 늘 위기를 극복해오지 않았나. 그의 말이 꼭 축구만을 놓고 하는 말은 아닌 것처럼 들리는 오늘입니다. 국방부는 다음 주부터 JTBC가 단독 보도한 바 있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기총 사격 등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JTBC 보도 등으로 광주 폭격에 대한 계획과 헬기 기총 사격 정황이 적지 않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80년 5월 광주의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이죠. JTBC는 오늘도 5.18 당시 광주에 머물렀던 미국인 선교사 가족과 자원봉사원을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들은 당시 공군이 광주 폭격을 준비했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1980년 한국에서 평화봉사단 단원으로 일하던 데이비드 돌린저는 당시 뉴욕타임즈의 기자로부터 우리 공군의 광주 폭격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The Korean government had planned that they were going to bomb Gwangju, specifically going after the provincial capital and other areas that they thought were strongholds where the citizens had set up roadblocks and things to keep the military out. 시민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폭격하겠다는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The U.S. intervened and convinced the Korean government not to go forward with that plan. 이런 계획을 들은 미국인은 데이비드뿐이 아닙니다. 찰스 헌틀리, 허철선이라는 한국 이름을 사용하던 미국인 선교사는 당시 부인 마르타 헌틀리와 광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당시 기억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We got word from the Air Force Base that they were having a family movie there and they invited the missionary families to come out to see the movie. We heard it from 3 or 4 different men, officers and non-officers. They said that there were planes with bombs that Chun's forces planned to bomb Gwangju, but that the American military would not allow them to do that. 광주 폭격 계획은 단순히 떠도는 소문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It was one of the rumors that turned out to be true, except the bombs were not dropped. 마르타는 당시 기억에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And we worked with them for 15 years. And if all the people in Gwangju are going to die, we need to die with them. JTBC 정재윤입니다. 전투기 폭격 계획은 민간인들을 한 번에 대량 살상하겠다는 발상이죠. 그런데 진압작전 초기부터 군 내부에서는 광주 작전이 이루어질 경우에 엄청난 규모의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5.18 당시 보안부대가 작성한 광주 사태 소탕작전 회의 동정 문건입니다. 1980년 5월 23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주관한 이 회의에서 진종채 2군 사령관은 광주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제안했고 참석자 대부분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난 뒤 당시 육군본부 보급운영처장이던 박춘식 준장이 계엄사령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박 준장은 군이 무력 공격을 하면 광주시가 피바다가 되는데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시민들에게 직접 가서 설득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박 장군 밑에 연관장교가 없느냐고 못마땅하게 대답했고 박 준장은 내가 장군이라서가 아니라 나 하나 죽어서 유혈사태 없이 평온을 찾는다면 그 이상의 영광이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장의 제안은 묵살됐고 신군부는 나흘 뒤인 5월 27일 전남도청에 무력으로 돌입하면서 수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준장의 발언이 담긴 이 문건이 당시 신군부 내부에서도 과잉진압 우려가 제기됐고 또 폭력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강원도 교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문진 해변에 만든 수련원의 객실을 도교육감이 별장처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반 객실 3개를 합친 별도의 전용 객실에서 교육감 가족은 물론 지인들까지 숙박을 해왔습니다. 객실비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서효정 기자입니다. 주문진 해변에 자리 잡은 강원도 교직원 수련원입니다. 4인용부터 6인용까지 객실 33개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번 여름엔 교직원 1,200여 명의 숙박 신청이 몰려 경쟁률만 3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그런데 수련원 4층으로 올라가면 4인용 객실 3개를 합친 크기의 410호 객실이 있습니다. 일반 객실과 달리 최신형 가전제품과 고급 침대, 그리고 소파와 조명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객실을 예약해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410호는 없습니다. 수련원 원장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한 이른바 교육감 전용 객실이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해당 객실의 숙박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물론 교육감 부인의 지인들과 아들의 직장 상사까지 숙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모두 객실비도 내지 않았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당 수련원은 교직원만 예약할 수 있고 직계 좀비소까지만 동행이 가능합니다.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오면은 냉장고에도 과일 두세 가지, 물, 음료수, 또 차, 또 맥주, 안주 같은 것도. 민 교육감 측은 성수기나 주말에 만실이 되는 경우가 많아 여유분으로 남겨놓은 객실이라며 일반 교직원에게 공개하지 않고 운영해온 건 잘못됐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감 전용 객실 바로 옆에는 부교육감 객실도 있습니다. 이 객실에서 부교육감 또 강원도의원과 교육부 고위공무원, 언론사 간부들이 투숙해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강원도 교직원 수련원장 예약 내역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수련원의 양모원장을 통해 별도로 예약된 내역입니다. 지난해 8월 기록엔 전모 씨와 유모 씨 등 전현직 교육부 고위공무원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강원도 현직 도의원들도 투숙한 걸로 나옵니다. 교육부 장관실부터 교육감실 직원들도 수시로 예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4층에 마련된 부교육감 전용 객실을 이용했습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지 않고 원장을 통해 예약한 겁니다. 제가 있을 때도 앞에 선배님들 그 옛날 교육감들이 있을 때 했었고요. 그 뒤에도 그런 경우 제가 그 부관일 때도 이렇게 편의를 받은 적도 있고.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9월 이후에도 특혜 투숙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엔 김모 도의원이 객실비를 내지 않고 묵었고 올해 5월엔 모 방송국 기자가 숙박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직계 좀비석만 쓸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이 한두 명 낄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도 유도리 있게 좀 해야 되니까. JTBC 취재가 시작되자 수련원 측에서 관련 문서들을 파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에 16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이런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팩트체크는 소년 범죄 처벌 연령 적정한가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만 14세입니다. 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나 소년원 입소 등의 보호처분만 받게 되는데요. 반면에 14세 이상은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물론 성인에 비해서는 형이 감경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형법과 소년법에 있는데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라는 규정입니다. 1953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의 경우에 가해자 3명은 14세 이상이지만 1명이 미만이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1953년에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60년 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네. 그 기준을 14세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독일과 일본이요. 20세기 초에 형법을 만들면서 14세를 정했습니다. 네. 우리도 아마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 14세가 기준이 적정한가? 우선 이 통계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10대 청소년의 강력 범죄 중에서 만 14세 미만의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2012년에 11.75%였는데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2015년에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2016년에 15.2%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4세 미만의 범죄가 늘고 있으니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뭐 일단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만 15세를 기준으로 한 나라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이고요. 네. 14세는 한국, 독일, 일본입니다. 13세는 프랑스, 12세는 캐나다, 네덜란드, 10세는 영국과 호주 등입니다. 미국은 35개 주에서 나이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나머지 15개 주는 주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아예 기준이 없는 곳도 있고 그러면 우리 기준이 좀 높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한국의 나이 기준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세부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기준이 낮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범죄 청소년을 책임 무능력자로 우선적으로 추정을 하고요. 책임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을 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기준은 만 10세지만 10세 이상의 범죄자도 처벌보다는 보호 처분을 먼저 고려합니다. 따라서 나이의 수치만으로 한국의 기준이 높다, 낮다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국제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연령 기준을 좀 낮추는 쪽입니까? 아니면 올리는 쪽입니까? 유엔의 판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07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회원국에게 이런 권고를 내렸습니다. 나이 기준을 만 12세 이상으로 할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 강제성은 없지만 국제적인 추세는 알 수 있습니다. 또 1987년에 유엔 총회에선 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해서 너무 낮은 연령으로 정해선 안 된다고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국제적인 추세는 그렇고 그러면 또 다른 판단 근거가 있습니까? 네, 만 14세 미만이라는 기준을 200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심판을 한 적이 있는데 네네. 당시에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라면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헌재는 그러면서도 입법부의 재량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 뒤에 2009년, 2011년, 2012년에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공론화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만 14세의 기준이 적정한가? 그 답은 바로 이 공론화에 있습니다. 지금 강력 처벌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학계에선 일부의 범죄 행위로 체계를 바꾸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회적 요구를 녹여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의무 결국에는 국회에 있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키워드를 열죠. 예, 첫 키워드는 김사복 확인입니다. 아, 예. 몇 번 아드님의 주장을 다룬 바가 있는데, 예. 김사복 씨가 택시 운전사의 김사복 씨, 그러니까 일치되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거의 여러 증언들이 나와서 사실상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호텔 택시 운전사였던 김사복 씨의 아들 김승필 씨의 주장을 소개했었는데요. 김승필 씨가 언론에 제공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이 김승필 씨의 아버지 김사복 씨, 왼쪽이 힌츠페터 기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광주를 처음 밝혔던 기자죠. 5.18 기념재단이 가지고 있는 사진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 힌츠페터 기자인데요. 눈으로 보기에도 좀 닮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CBS가 당시 힌츠페터 기자와 같이 일했던
독일 방송의 일본 특파원 페터 크레입스라는 사람을 찾아서 예. 이 사진을 보고 증언을 들었는데요. 지금 아까 보면 왼쪽에 힌치페터 기자가 있고 그 위에 머리가 좀 벗겨진 예. 외국 기자도 한 명 있는데 힌치페터 기자가 맞다. 80년에 딱 저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머리가 좀 벗겨진 기자는 당시 사운드맨,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흔히 오디오맨이라고 예. 하는데 같이 갔던 기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두 사람 다 그럼 신원이 확인이 된 거네요. 예, 해닝 누머라는 오디오맨이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사실상 확인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물론 당사자들이 모두 돌아가신 뒤라 최종 확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 여러 정황상 사실상 확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김승필 씨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관계자들과 만나서 아버지의 사진이나 몇 가지 전시물 이런 것들을 기록관으로 옮기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예. 아들인 김승필 씨에 따르면 아버지인 김사복 씨는 평소에도 인권에 좀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들이 제공한 사진 한 장을 보면 외신 기자들과 다니면서 아무래도 재야 정치권, 그다음에 민중운동가들과의 접촉도 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른쪽이 김사복 씨고 왼쪽이 재야운동가였던 함석헌 선생입니다. 예. 김승필 씨는 아버지가 힌치피터 기자와 광주에 가기 전부터 계엄령에 대해서 당시 군부의 계엄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혼란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엄군이 뭔가 이렇게 지배하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매우 아버님이 좀 애석해하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왜 부인이 여기 우리나라에도 오셨었잖아요, 얼마 예. 전에. 이 사진은 그 부인께 보내드리면 금방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부인은 힌치페터 기자와 좀 80년부터 한참 뒤에 재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80년에 힌치페터 기자의 얼굴은 모릅니다. 예. 하지만 힌치페터 기자의 앨범에 보면 그 당시의 사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제작사를 통해서 영화 제작사를 통해서 이 사진을 혹시 비교를 해달라라고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사람 얼굴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물론 변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최종 확인이 되겠군요. 그렇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 영화와 달리 지금 원래 위험을 알고도 광주에 갔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아드님의 증언에 따르면 최종 확인이 되면 그런 부분도 평가가 같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예. 오늘 김장경 MBC 사장이 서부고용노동직청에 자진 출두해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요. 예. 출두할 당시에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출두 자체가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구구단체가 부딪히면서 극심한 혼란을 좀 겪었습니다. 예. 특히 구구단체에는 엄마 부대 회원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태극기 세력의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탄압을 받는다고 예. 한 엄마 부대 회원은 김장겸 사장 출두가 언론 탄압이라면서 이 사실을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간 공영방송이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분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출두한 김장경 MBC 사장도 본인의 할 말만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는 막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예. 오늘 김장겸 사장과 취재하는 기자들과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부당 노동행위 협의 인정하시나요? 부당 노동행위 하셨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잠시만 기다리시죠. 잠시만요. 물어볼게요. 사장님, 오주원 배제 녹취록 있으셨고 사장님, 블랙리스트 만드셨잖아요. 그거 책임 안 지십니까? 사장님! 예,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고민이 많았다는 본인의 말만 하고 기자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예. 나중에 좀 목소리를 높인 기자는 MBC 기자입니다. 예. 저기서 그 김장겸 사장이 또 이런저런 얘기하기도 좀 곤란한 상황이긴 했겠죠.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익숙하지 않은 투쟁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2005년 사학법 투쟁 이후 12년 만에 장외투쟁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12년 만에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장면들이 몇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제 본회의장 앞의 모습인데
MBC 사장 출두를 두고 언론 탄압이다라고 했는데 당시 큰 피켓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중간에 MBS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라고 돼 있습니다. MBC가 아니고 그러네요. MBS라고 돼 있는데요. 뭐 화제가 됐던 사진이기도 하죠. 대형 피켓이 2개 있었는데 2개의 피켓 다 MBS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피켓을 들고 있었던 김학용 의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내가 MBC도 구분을 못하겠냐. 그냥 사무국에서 만들어준 피켓을 들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겠죠. 뭐 설마 MBC를 몰랐을 리는 없는 거고. 아마 실무자가 급하게 적다 실수한 모양인데 위아래로 EBS, KBS가 같이 있다 보니까 아마 MBC가 아니라 엉겹결에 MBS로 실무자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용 의원은 뒤에 볼펜으로 S를 C로 고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항의 방문했었다면서요, 자유한국당은? 그렇습니다. 오전에 고용노동부를 방문을 하고 항의 방문을 하고 오후에 청와대 방문하는 일정이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항의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약 30분가량 늦어졌습니다. 문제는 점심이었는데 일부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시간이 늦어서 김밥을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시락으로 대충 때워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기하자 다른 의원이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된다. 어제도 김밥 먹었는데 라면서 좀 서로 의견 교환을 하다가 이런 얘기가 다 들립니까? 서로 뭐 기자들이 계속 옆에 있으니까요. 어제도 바빴던 모양이네. 김밥 드신 거 보니까. 어제는 대검에 항의 방문을 했는데 가는 그렇구나. 버스에서 김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은 원래 밥을 먹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늦었다 보니까 김밥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예정대로 인근 식당에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30분 안에 빨리 먹긴 했는데 청와대 도착 일정은 원래 자유한국당의 일정보다는 약간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청와대와 약속도 된 게 아니어서 뭐 아무 지장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비하인드 뉴스군요.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면서 조금 선선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밤에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o you think you could tell heaven from hell, blue skies from pain? Can you tell a green field from a cold steel rail?